여러분 반갑습니다. 야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홈런을 잘 치는 선수는 상체가 발달된 선수가 아니고 하체가 발달된 선수랍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 이 동계 훈련하는 거 보면은 배트로 공을 치는 훈련보다도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뛰고 무슨 타이어 가서 끌고 무슨 이 고무 고무줄 그 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당기고 하는 훈련을 굉장히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더운 여름 한철을 배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펀더멘탈, 이 밑바탕이 튼튼해야 됩니다. 애터미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신사숙녀를 만드는 겁니다. 신사숙녀. 일반적으로 학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빛을 주는 학문이고 밥을 주는 학문이 있어요. 빛을 주는 학문은 그 대표적인 게 문사철입니다. 문학이라든가 역사, 철학이 또는 종교 이런 것들이 빛을 주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빛을 주는 학문만 해가지고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요. 밥을 주는 학문은 경영학이나 경제학 또는 공학 같은 의학 같은 이런 게 밥을 주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빛을 주는 학문을 안 하고 밥을 주는 학문만 하면은 배부른 돼지가 돼요.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나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더 낫잖아요.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는데요, 개처럼 벌면요 정승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써도 정승대접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바탕이 없기 때문에 역시 개처럼 벌면 개처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뭔가 해서 돈을 갑자기 많이 번 부인이 이 존경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존경이라는 건 뭐냐, 누구에게 인정을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고 동창들을 몽땅 불러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가를 과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골동품이니 뭐니 무슨 이태리 가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고급 미술품을 잔뜩 갖다 놓고 그걸 감상하라는 거예요. 프랑스 명화전이 국립미술관에서 열린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고 동창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세잔느 작품이고 샤갈 작품이고 뭐 어쩌고 르누아르 작품이고 어쩌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작품한테 작품 앞에 서더니 이건 피카소 작품이네. 무슨 여자를 저렇게 심술궂게 그려놨을까? 피카소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듣던 가이드가 하는 말이, 부인,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남자도 누군가가 어떤 사나이가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해서 일확천금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다른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두둑해지니까 우리 박 회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 아주 이해가 딱 가요. 이 사나이가 강남 스타일 쭈쭈빵빵 아가씨를 딱 하나 해가지고 강남대로를 의기양양하게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 그런데 재수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해필 강남대로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마누라를 턱 만난 거예요, 이게. 마누라를.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당황해가지고, 여보 인사해, 우리 처제야, 그랬단 말이에요. 돈만 있고 펀더멘탈이 안 되면요 그렇게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돈을 개같이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강의 제목으로 잡은 것은 상유시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안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어요. 그렇죠? 초기 전투에서 깨져서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무려 세계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한 30번 해전을 하셨는데 몇 개의 해전을 하나로 묶으면 23번이 됩니다. 23번 군함을 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이긴 장수는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저쪽 영국의 넬슨 제독이 매우 유명하죠. 매우 유명해서 불세초로 해군 제독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그건 조족지열이에요. 그 당시 영국의 군함이 27척이었고 스페인 무적 함대가 32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까비까합니다. 거기서 넬슨 제독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순신 장군은요 23번을 싸웠는데 일본의 군함하고 비교하면 우리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명량대첩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 13척, 일본 군함 333척이었어요. 그걸 깨부셨어요.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해전을 이렇게 치러 나가는데 모함하는 사람이 많아. 모함. 1597년에 그러니까 모함으로 해서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서울로 잡혀가 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우리 수군이 괴멸돼 버려요. 괴멸돼 버려요. 판옥선, 거북선은 모두 침몰돼 버리고 원균이라는 사람이 지휘를 해가지고 칠천량 해전에서 판옥선 12척이 남습니다. 12척이 부서지지 않은 게 아니고 배설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그 12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조 임금이 참 한심하거든. 한심해. 그 당시 일본은 일본 본토에 있는 군함까지 하면 1000척이었어요. 1000척인데 우리는 12척밖에 없어. 그리고 칠천량 해전에 다 죽어버리고 장병 120명 남았어. 그러니까 이 얼빠진 유장자들이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다 놨다가 다시 네가 내려가서 삼도 수군 통제사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선조 임금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수군 12척 가지고 뭐 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밀지를 내립니다. 수군을 아예 없애버리고 육군에 가담해서 싸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께 올린 아주 비장한 장계 속에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나 되는 전선이 군함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나 되는 군함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적은 1000척을 가지고 있는데 12척밖에 안 되는데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몇 척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300척, 500척, 1000척 가진 것 같죠? 가진 것 같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12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12척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자, 임진왜란은 조선의 오판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명가도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럼 길을 빌려달라는 건 뭡니까? 조선이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두 사람의 통신사를 보내죠. 서인 황룡길과 동일 김성일. 요놈이 죽일 놈이에요 이제. 요분이 요 놈이 아니고 선조님이시니까. 서인 황룡길이 이게 정사하고 부사입니다. 황룡길은 일본에 갔다 와서 선조 임금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반드시 조선을 침략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파 싸움을 하다가 동인 김성일은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쥐새끼 같아가지고 조선 침략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파 싸움 하던 이 조선 조정은 침략할 의도가 없는 걸로 그러다가 터집니다. 그래서 1592년 고니시 유키나가, 어르신들은 소서행장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고니시 유키나가가 18,700명의 병력을 700척의 군함에 싣고 부산진성을 공격합니다. 부산진성을 공격을 하면은 경상좌수사, 경상좌수사는 뭐냐면은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바다가 많죠. 그리고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상좌도, 경상우도, 그 다음에 전라좌도, 전라우도 이렇게 나눠서 경상좌수라는 말은 경상좌도의 수군철도사 그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경상도 좌측의 해군사령관이에요. 해군사령관, 지금 한 투스타급 될 겁니다. 해군기지 사령관이에요.
용양반이 박홍이라는 사람이고 경상우수사가 원균이에요. 이건 경상우도의 수군절도사. 그러니까 경상도를 절반으로 나눠서 좌측은 박홍이 해군사령관이고 우측은 원균이 해군사령관인데 왜군이 전선을 가지고 오면 두 사람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아주 달아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위정자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두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최고 해군사령관 두 사람이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대로. 그래가지고 남은 분은 수군첨사가 장군입니다. 정발장군 혼자 18,700명하고 싸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군 관민 3,000명이 옥새를 해버립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정발장군입니다. 자, 정발장군이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게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요. 부산진 순절도인데 이게 보물제 391호입니다. 요 부분이 확대된 게 요겁니다. 요 가운데 까맣게 이 갑옷을 입은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일본 장수들이 이 장수를 흑의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까만 옷을 입은 장수. 이게 정발장군입니다. 요 분은 혼자 요 부산진성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다가 군관민 3,000명이 옥새를 합니다. 그것이 단 하루 만에 그랬어요. 4시간 만에. 자, 부산에서 오신 분, 부산 동구의 정발장군 동상입니다. 이분이 경기도 연천 분이기 때문에 연천에서는 매년 정발장군 총회호절을 이렇게 합니다. 원균하고 박홍은 으로 도망가 버리고 없고 두 사령관은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 밑에 장수 정발장군은 오늘 같으면 해군 준장급입니다. 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산진성을 함락한 왜군은 바로 옆에 무슨 성이 있어요? 동래성. 부산 동래성이 있죠? 옛날에 부산보다 동래가 훨씬 컸습니다. 동래성으로 진격을 한 거예요. 자, 동래성으로 진격을 하니까 경상좌병사 이각, 요건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를 절반으로 나와서 울산에가 사령부가 있었어요. 여기에 육군 총사령관이다 그 말이에요. 이각이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니까 요 육군사령관하고 박홍은 또 도망가 버렸어. 육군사령관과 해군사령관이 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기 동래부사 송상현 장군이 남아있었어요. 혼자 고군분투를 합니다. 고니시 유키나카가 상호 싸우면 상호 죽잖아요. 그러니까 송상현 장군에게 팻말을 써서 전즉 전이 부전직 가도 네가 싸우려고 하면은 싸워주되 싸우기 싫으면 길을 빌려달라.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항복하라.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빌려. 아니 다른 나라한테 다른 나라 공격한다고 길 빌려달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송상현 장군이 판자에다가 글을 써서 밖으로 던집니다. 전사이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쉽지만은 항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송상현 장군과 그 안에 있던 군관민 3,000명이 또 옥새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진성이 떨어집니다. 위에 장수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상현 장군 영정이죠. 요 그림이 보물제 392호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요 부분의 그림을 확대한 겁니다. 뭐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기가 떨어지니까 돌로 싸운 거예요. 여인들까지. 그런데 사령관이라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다 죽었어요. 거기서 행주산성 행주대첩에서 권율장군 거기 행주치마로 돌을 쏴서 날랐죠. 무기가 다 떨어져서 돌로 싸운 거예요. 근데 벌써 여기서 여인들이 돌로 싸우고 있죠. 송상현 장군이 전사하자 왜군은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장군이냐 이게. 송상현 장군의 시선을 수습해서 묘를 만들어주고 왜군이지만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충신이라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충신이다. 조선의 충신이다.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은 적군도 인정을 해줘요. 충신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탕금대로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하는데 제2군, 3군, 2군은 갓도옥경 가등청정이라고 어르신들 많이 들었죠. 요 놈이에요. 요 놈이 2군 사령관이고 3군은 구로다 나가마사, 여기가 제3군입니다. 우리는 흑전장정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요 2군과 3군이 상륙해서 요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계속 상륙합니다. 4군부터 9군까지 약 16만 명이 상륙을 합니다. 그 당시 일본군이 30만 명이었는데 16만 명이 조선 침공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전선에다가 약 10,000명의 군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왜군이 북상을 하는데 세 길로 북상을 합니다. 동래성을 점령을 했으니까 동래성에서 중군은 대구를 거쳐서 문경 세제를 거쳐서 충주로, 탄금대로, 여기 동래성이 지금 여기서 함락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동래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군은 이렇게 해서 대구를 거쳐 충주로, 좌군은 이렇게 경주를 거쳐 영천을 거쳐 이쪽으로, 제3군은 합천을 거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쪽을 거쳐서 이쪽으로 지금 그래서 마지막 목표가 한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이런 놈의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여기 5월 2일 날 들어왔, 4월 13일 날 들어왔는데 한성이 5월 2일 날 함락됐어요. 수도가 18일 만에 함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는 놈이 한 놈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막았죠. 누가 막았냐면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 막았습니다. 이제 여기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제1군 1군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카, 2군 사령관 가토 기요마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나중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을 때 지금 동경을 수도로 한 에도 정부의 막부입니다. 장군입니다. 후키다 히데, 요 사람이 조선 임진왜란의 총사령관입니다. 제 8군 사령관인데, 그 다음에 흑전장정 구로다 나가마사, 이건 3군 사령관. 자, 탄금대 전투. 신립장군이 문경 세제에서 막지 않고 왜 탄금대에서 막아가지고 전멸을 했느냐,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단파 싸움만 하느라고 군대 양성을 안 했어요. 그 당시 율곡 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율곡 선생은 병조참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수상하다 이게 저거 10만 양병하죠. 그런데 미친 소리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립장군이 가면서 농민들을 모집해갖고 갔기 때문에 문경 세제에다 진을 치면은 다 도망가. 산에서 다 도망가 버려. 전부 다 그때 도망가는 것이 유행이었으니까, 그래서 못 도망가게 배수진을 친 게 탄금대에 친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워보자. 그리고 신립장군은 기마장군입니다. 기마예요. 기마병이에요. 기마군이에요. 그래서 말 타고 싸우려면 문경 세조보다는 탄금대가 덜이 낫잖아요. 근데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랬죠. 6월인데 장마가 져가지고 말이 달릴 수가 없어. 그냥 둘이, 그렇죠. 그러다가 다 도망가고 없어. 그래서 결국 신립장군이야 여기서 옥세를 합니다. 전부 돌아가셨어요. 물론 여기서 도망간 장군이 또 있어요. 이일이라는 장군은 계속 도망다니는데 여기서도 또 전세 불리하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예, 신립장군이고 탄금대입니다. 예, 탄금대에 있는 신립장군 동상입니다. 탄금대 시문이고요. 그런데 서울까지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는데 왜군 장수들이 아주 크게 놀랐어요. 무슨 놈 이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유럽은 전투가 벌어지면요, 왕이 갑옷 입고 칼 차고 갑니다. 그렇죠? 그 밑에 누가 갑니까? 기사들이 가고 사무라이들이 가죠. 그래가지고 영주하고 저쪽 영주, 이쪽 사무라이하고 저쪽 사무라이, 이쪽 기사하고 저쪽 기사가 죽으라고 싸우죠. 그래가지고 한쪽이 지면은 영주는 할복 자살하고 그쪽 백성들은 새로운 영주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위에 두목들만 때려잡으면 백성들은 자연히 우리한테 따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정반대야. 높은 놈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맨날 당하는 백성들이 죽으라고 싸워. 이게 이상하다 이게 지금 탄금대가 4월 28일 함락이 되는데 4월 29일 저녁에 선조 임금이 그 보고를 들어요. 그러고는 몽진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몽진이지 밤에 야반 도주를 해버려요.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서울을, 한성을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된다고 비분강개하던 대신들이 있었어요. 그러겠죠? 저 외놈들한테 어떻게 우리 수도를, 도성을 내주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죽도록 싸워야 된다고 비분강개하던 대신들은요,
그 힘든 임금님을 모시고 어가를 모시고 몽진도 안 가고 그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가를 모시고 간 분들은 이항복 대감이라든가 면박 허준이라든가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평소에 조용했던 분들이 임금님을 모시고 피난을 갔고, 싸워야 된다고 두리먹 불끈 쥐고 고함 지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큰 소리 친 사람들 믿지 마세요. 분명히 헛개비입니다. 분명히 헛개비예요. 여러분, 사치란 말 아시죠? 사치라는 글자를 써놓으면 이게 아마 이 한자를 아시는 분은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저 무슨 놈 저런 놈 한자가 있나 싶을 거예요. 이게 사치예요. 사치. 사자는요 큰데 밑에 놈자자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소갈머리도 없이 큰 허풍만 치는 놈, 이게 사예요. 이건 남자입니다. 허풍만 치는 놈, 이게 사예요. 치는요 사람 옆에 마늘 다치면 이게 가만히 보여. 사람 옆에 귀걸이 주렁주렁 달고 있는 요게 여자예요. 사치가 남자는 허풍 치는 거고 허세 부리는 거고, 여자는 뭔가 만해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뭐 이게 사치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게 종족 번식 본능 때문에 그런답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는 뭔가 허세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골머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뭔가 해야 돼요. 봄에 개구리 어때요? 무지무지 못해서 울죠.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매미가 사정없이 울어져 끼죠. 전부 수컷들입니다. 그거 우는 거. 수컷들이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암놈을 꼬시게 한 거예요. 암놈은 들어봐요. 어떤 놈이 큰가. 그래야만 좋은 종자를 후세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구리 우는 거 보세요. 배에다 바람 빵빵하게 집어가지고 볼태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허세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바람만 잔뜩 들어있는 게 허세예요. 여자는 왜 그러면 여기다 주렁주렁 달고 다니냐, 뭐 찍어바르고 이렇게 하느냐? 역시 종족 번식 본능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 허세 부르는 남자에게 간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인류학적으로 이게 사치입니다. 자, 그래서 뻥이 센 막 쿵쾅거리고 무슨 회사에 가서 그랬더니 그러더라. 그건 분명히 실속이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망가 버렸다. 그래도 이제 도원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원수는 김명호는 초대 팔도 도원수입니다. 팔도 도원수라는 게 조선 팔도의 군 총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선조 임금께서 몽진을 떠나시면서 김명원에게 팔도 도원수를 임명을 합니다. 수도를 지켜라! 수도를 지켜라! 근데 이분도 도망의 천재예요.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수도 못 지키게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부하 신각장군에게 네가 지켜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신각장군이 권위시 육기나가 선봉대가 왔는데 신각장군이 섬멸을 해버렸어요. 근데 김명원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도망왔는데 밑에 장수가 왜군을 섬멸을 해버리거든. 가만히 보니까 지가 쪽팔려. 자기가 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선조 임금께 거짓말을 합니다. 신각장군이 도망을 해가지고 왜군이 들어왔습니다. 참 비겁하죠. 선조 임금이 도망가면서 뿔따구가 나가지고 그럼 새끼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임금이 죽이라고 하면 죽어야죠. 그래서 죽이는 사자가 갑니다. 선조 임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반대요. 신각장군이 싸워가지고 왜군을 섬멸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그럼 죽이지 마라 하고 또 보냈어요. 근데 이미 도착해 보니까 죽었어요. 자, 위정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전선입니다. 이게 거북선,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든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요 몇 차가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건 거북선은 뭐냐면 돌격선입니다. 돌격선. 돌격에서 외선을 격파하는 돌격선이고,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주력 군함은 판옥선입니다. 판옥선이 가면서 포를 쏘아가지고 격침시키나요. 이 현충사에 있는 그림입니다.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 왜군은요, 왜군의 전설은 왜군의 사무라이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군에 포를 쏴서 적을 그런 짓을 안 하고 적 전선 가까이 가가지고 저
적 전선으로 올라가서 칼 가지고 싸우는 놈들이 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거북선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아예 칼 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판옥선도, 이게 판옥선인데요. 판옥선도 일본의 군함보다 높이 만들었어요. 그럼 못 끼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일본의 군함들입니다. 세 개죠. 요 군함 가지고 우리 판옥선과 거북선이 대항을 합니다. 왜 이걸 하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자, 5월 2일 날 수도가 함락돼 버렸어요. 5월 3일 날 왜군의 주력군이 수도를 함락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급이 필요하죠. 뒤에 보급이 없으면, 대부분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겠지. 보급이 없으면요, 이건 앞에 군대 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보급선을 끊어버려요? 이순신 장군이 보급선을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 올라갔더니 벼슬아치들은 도망가고 없는데 백성들이 죽으라고 항전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현지 조달이 안 돼. 자, 이순신 장군의 최초의 전투가 5월 7일 날 벌어진 옥포 전투에서 우리 2m의 장수들이 임진왜란을 이긴 장수들입니다. 원균만 빼놓고. 원균이 이순신 부하였습니다. 이순신, 권준, 정운, 이영남, 이훈용, 이건 무이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노량해전에 총 맞았을 때 지휘하신 분이 이순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름이 같다. 내가 이순신이다.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순신이잖아요. 지휘한 분이에요, 이 장관이. 내가 이순신이다.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은 걸 알리지 마라 그랬죠. 알리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순신이 또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순신 장군이에요. 송일입, 어영담, 김환, 한백록, 우치적, 기옥은, 신우, 요분들이 91척 판옥선과 요걸 가지고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6척을 격침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최초의 해전에서 승리한 겁니다. 계속 해전이 나오는데 사천, 지금 사천시 있죠? 사천 해전에서 다시 판옥선 26, 여기서 최초로 거북선 2척이 들어갑니다. 왜군들이 이걸 보고 저게 배냐 뭐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북선 그때 용머리였거든. 용머리에다가 포를 장착해가지고 포를 쏘았거든. 그러니까 연기가 풀풀 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군 역시 13척을 격포. 일본군 문제는 2,600명이 전사를 해버려요. 조선군은 피해가 없었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조총을 맞습니다. 조총을 맞은데 끝까지 전투를 하고 나중에 칼로 파냅니다. 총알을. 계속 해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산대첩이, 이건 임진왜란 3대첩이죠.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이 세 개의 대첩입니다. 이분들이 56척의 군함을 가지고 왜군 73척, 1만 명의 병력과 대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9명 전사 110명 부상인데 요 사람들, 요 총대장이 전선이 59척이 격침돼 버리고 14척 나포 8,980명이 죽어버리니까 왜군 수군 총사령관이 할복 자살해버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이제 보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이제 부산포 해전, 이것도 무지무지 큰 해전. 여기까지 이걸 다 합해서 부산포 해전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우리 전선 170여 척을 가지고 이쪽에 470척 병력 7만 명과 대결을 하는데 역시 대승리를 얻습니다. 128척 격침, 전사 3,800명. 그러니까 이런 장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장수가 없어. 다음 웅포해전. 여기서 마찬가지 이 장군들이 51척을 격침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원균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해군을 말아먹은 거예요. 여기에 원균 양반이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하옥되고 뒤지게 뚫어맞고 백의종군을 하면 이등병으로 강등이 돼요. 3도 수군 통제사면은 해군 총사령관인데 그 사람은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균이라는 이 사람이 계속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원균이라는 사람이 3군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근데 왜군이 배를 가지고 부산포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도번수가 권율 장군입니다. 권율 장군이 원균에게 가서 막아서 싸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선 가지면 왜군은 1,000척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300척이면 이순신 장군이 저 정도면 비까비까 한단 말이에요. 나 싸우라고 그러는데 원균은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안 싸우고 핑계만 대고 있어. 나에게 군대 30만을 달라. 아니 조선 군 총 다 합해도 17만밖에 안 되는데 무슨 30만을 어떻게 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싸우기 싫다 그 말 아니에요. 권율 장군이 도원수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삼도 수군 통제사 해군 총사령관을 불러다가 곤장을 칩니다. 곤장을. 이놈 새끼 좀 맞아봐라 이게. 어떻게 장수란 놈이 이런 놈이 있냔 말이야. 뒤지게 두드러 패가지고 겨우 또 전선에 나갑니다. 전선에 나가는데 제대로 하겠어요? 맨날 도망다니다가 300척이 다 격침됩니다. 거북선이 몽땅 격침당해버려요. 왜냐하면 전선, 뭐 전술도 없고 뭣도 없고 싸우러 오지도 없고. 원규는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도망가다가 일본 병사 7명한테 걸려가지고 맞아 죽었어요. 도망가다가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때 패설이라는 사람이 요냥 많은 경상우도 수군절도사예요. 그러니까 경상우도의 해군사령관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왜군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세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12척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안 싸우고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면 좋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다 건설해 놓은 그 해군기지를 다 불태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놓은 통제형 한산도가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이 배설이라는 사람이 불 지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12척 가지고. 근데 또 다행인 것이 세상 만사 세옹지 말하고 원균이 이렇게 조선 수군을 말아먹으니까 감옥에다 잡아넣었던 이순신 장군 네가 가서 해보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 수군 절도사가 됩니다. 여수로 옵니다. 여수로 오는데 여수도 안 되겠어요. 이미 제해권을 일본이 장악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쪽 벽파진이라고 하는 지금 진도 있죠, 진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배 한 척을 더 만듭니다. 판옥선 13척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13척 가지고 외선 333척을 격파해 버립니다. 참 여러분 300척 격파할 수 있죠? 12척 가지고 있으면. 병력 26,600명, 우리 병력은 고작이야 1,170명, 사정없이 끌어 모아가지고 12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순신을 따는 장수들입니다. 장수들이 끌어 모아. 그래서 31척 격침, 92척 전투력 상실, 요 구루시마 미치부사라는 이 수군 장수는 전사해버려요. 여기서 일본군은 이순신이 복귀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이 간계를 써서 이순신을 제거를 했거든요. 일본군의 간계하고 관계가 있으면 이순신이 제거된 게 당파 싸움과 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순신이 지금 수군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13척을 가지고 우리의 500척을 대항할 수 있겠나? 저 새끼 깔아 뭉개버리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울돌목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일본은 원래 해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물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데 그래서 13척 정도야 우리가 깔아 뭉개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명량대첩에서 승리를 합니다. 일본군이 도망갈 때 노량해전에서 다시 일본군을 격파하고 이순신 장군은 여기서 순절을 하시게 됩니다. 자, 원균이 말아먹은 방법입니다. 여기가 우리 배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괜히 도망만 다니다가 일본군이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칠천량해전에서. 근데 배설은요, 배설이 12척 가지고 도망갔던 경상우도 수군사령관 있죠? 이순신 장군 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내일 지금 일본군하고 접전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이순신 장군이 잠을 주무시겠어요? 13척 가지고 지금 저쪽에 333척하고 지금 대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훈시를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수군 장수라는 놈이 거기 또 도망가 버렸어. 내일 전투를 하는데 장수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간 장수가 배설이에요. 팔도 도번숙 권율 장군이 아주 노발을 내버려가지고 전국에 수백 명을 내렸어요. 배설을 잡아라 말이야. 지금 우리가 죽을 둥 살 둥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장수라는 놈이 또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재수가 좋았던지 안 잡혔어.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1598년까지 안 잡혔어요. 그럼 98년 전쟁이 끝나거든요. 근데 1599년에 선산에서 잡혔어. 권율 장군이 즉각 처형해버렸어요. 너 같은 놈이 무슨 놈 장수냐. 아이, 거기서 명량대첩에 참가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족 영웅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명량대첩에서 우리 배 한 척도 안 부서졌거든. 전사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주의를 했어, 이순신 장군이. 그런데 장수가 도망가 버렸어, 지가.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권율 장군이 처형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이순신 장군이 올린 장계입니다. 얼마나 비장하고 전략적인지 보세요. 선조가 폐 12척 그거 없애버리고 수군을 없애버리고 육군에 가서 싸워라 이러니까 임진년, 임진왜란이죠. 임진, 지, 우, 5, 6년. 임진왜란이 나면서부터 5, 6년 동안. 왜냐하면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귀했으니까. 적들이 전라도와 충청도를 바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전라도와 충청도가 왜군 수중에 들어가면 한반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1596년에 임진 정유재란이 나기 1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 있는 고위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 그 말이 들어있어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호남은 곡창지대입니다. 일본은 이걸 점령해서 현지에서 군량미를 조달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걸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수성 전투가 그렇게 치열하게 벌어져요. 왜군은 진수성을 돌아서 호남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막아야 되고 그렇죠? 바로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적을 격파한 것은 호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수군이 바닷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아직도 12척이나 있사옵니다. 신, 전선, 상유, 12척이나 있사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임한다면 이길 수가 있사옵니다. 지금 만약 수군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선조 임금이 없애버리라고 그랬거든. 없애버리면 적들이 다행하게 여길 이유가 될 것이며 적군들이 전라도와 충청도를 거쳐 한양에 다다를 것입니다. 전라도와 충청도를 잃으면 한양이 점령된다. 이것이 바로 신이 두려워하는 바이옵니다. 전선의 수가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들이 우리를 감히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선조님께 올린 장계예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타당하고 각오가 아주 단단합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싸우기 하루 전에 장병들을 가지고 부었고 정신 훈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임진한테 해전입니다. 자, 이 말을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너희가 반드시 죽겠다고 싸우면 산다. 그러나 요행이 살겠다고 싸우면 죽는다. 13척을 가지고 333척하고 싸워야 되는데 총사령관의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그거.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자병법 속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말을 했어요. 병법에 의하면 이렇다더라. 한 사람이 중요한 곳을 지키면 1000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지 못한다. 어렵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명량 대첩 하루 전에 쓰신 글씨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루 전에 쓰신 글씨. 여기 써져 있죠. 이순신 9월 15일 이렇게 돼 있는. 그날 하루 전날 저녁에 쓰신 글씨입니다. 여기 현충사 가면 여기 비석에 써져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 살기로 싸우면 산다. 그러나 살려고 싸우면 죽는다.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 속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 말을 했다. 이렇게. 명량대첩 울돌목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 얘기입니다. 자, 일심정도 기불성공.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12척 가지고도 죽기 살기로 하면 333척을 이길 수 있다. 내 처지가 비록 이순신 장군처럼 주변에 모함하는 놈, 뭐하는 놈, 말 안 듣는 놈, 도망가는 놈 많은데 그래도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 비결과 포도주잔. 이것은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젊은 놈이 왕한테 가가지고 임금님, 왕이라면은 나에게 성공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왕이 그런 것도 못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왕이 그래, 그거 가르쳐 주마.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포도주 한 잔을 따라줄 테니까 요 포도주 잔을 가지고 요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라. 그런데 포도주 잔이 한 방울이라도 넘치면 너는 즉각 죽이겠다. 포도주 잔이 넘치지 않고 돌아오면 내가 그 성공 비법을 가르쳐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놈이 포도주 잔을 들고 가득 찬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너 거리에서 아가씨들 돌아다니는 거 봤느냐? 못 봤는데요. 정신이 없죠. 이것만 먹으러 가니까. 술집에서 술 먹는 거 봤느냐? 못 봤는데요. 장사하는 거 봤느냐? 못 봤는데요. 요거 넘치면 목이 달아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집중해 돌다 보니까 싸우는 놈, 술 먹는 놈, 연애하는 놈, 자빠져 사는 놈 한 놈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게 바로 성공 비결이다. 네가 한눈을 파니까 온갖 게 다 보인다. 욕하는 놈, 뭐 돈 많이 버는 놈, 뭐 하는 놈 다 보이는데 네가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면 어디서 싸우는지 너를 모함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성공 비법이다. 요 얘기예요. 중성몰촉입니다. 요건 사기에 나오는 이장군 열전에 나오는 건데 이광장군이라고 활을 잘 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마천에 사기에 나옵니다. 이분이 사냥을 갔다가 호랑이를 발견해가지고 활을 쐈어요. 정통으로 맞았어. 호랑이한테 맞았는데 호랑이가 안 움직여. 이상하다 해서 가보니까 바위에 화살이 꽂혀 있어. 바위를 호랑이로 잘못 본 거예요. 자기가 화살을 쐈는데 바위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성몰촉입니다. 그런데 이거 봐라. 다시 돌아와서 쏘는데 안 들어가. 왜 그렇겠어요? 처음에는 그걸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통시키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 죽기 살기로 당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위라는 걸 알고는 무의식적으로 힘이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꽂히지. 이게 무슨 야담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요.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장군이라는 이광장군이라는 아주 맹수 같은 장군이 있었어요. 자, 요겁니다. 정신 집중함. 네. 누구나 12척은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일체유심정, 모든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세상만사 마음먹기 나름이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일체심주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서.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게 정신력의 힘이, 이건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요 증명된 겁니다.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자, Attitude Everything. 이것은 미국의 저명한 폴 마이어라는 성공학자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노숙자였는데 자기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성공을 했는지를 연구하다가 드디어 밝혀낸 게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은 실패합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둔 거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둔 거다.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이제 애터미에서는 세 가지 공부를 강조합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그리고 몸 공부. 이 세 가지 공부가요,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코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되고, 몸으로 뛰어야 돼요. 몸으로 뛰어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오신 것은 몸 공부고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머리 공부예요. 자기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 일을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이 기업이 사기꾼들이 아니냐, 이 제품은 괜찮은 것이냐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합법성, 합법적이냐. 지금 비합법적인 놈은 못해요. 그런데 한다 더 넘어서야 돼요. 경제의 도덕성. 합법적이지만요 비도덕적인 일들이 많아요. 도덕적인, 요거 자기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품의 구성, 제품이요 자석료처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내구재는요 적당치가 않습니다. 마케팅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한 번 쓰면 10년 쓰는 냉장고 판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재, 제품의 구성이 과연 계속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서 아니라도 다른 데서 일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품의 경쟁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경쟁력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가격과 품질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느냐는 걸 따져봐셔야 돼요. 보상 플랜, 제주는 고음이 놓고 돈은 떼놓이 버는 거 아니냐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것이냐, 보상 플랜이, 그건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공 가능성,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느냐. 교육 시스템, 교육하는데 도대체 세뇌 교육 시키는 게 아니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세뇌 교육 시키면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마대학생 같은 지금 세뇌 교육 시키는데요, 나는 세뇌 교육 안 당해,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일수록 세뇌가 잘 당해요. 근데 봤어요. 그런 사람 세뇌 당하는 거 봤어요. 글로벌 진출은요 무슨 어디 후진국에 진출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 통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선진국에서도 통하느냐, 이 제품이. 그 다음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고객,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이 되느냐 안 되는 것이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이건 돼지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와 상속의 가능성.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또 다음, 자, 시지포스의 바위덩어리 굴러올 얘기. 시지포스 신화 그리스 신화 알고 계시죠?
하데스에게 지옥에가 이게 아주 교활한 이게 임금이었는데 나중에 신들까지 속여가지고 하데스에게 징벌을 받아 산 꼭대기까지 바위 덩어리를 계속 굴러 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은 사람이 요 시지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위 끝까지 올라가면 다시 굴러 떨어지죠. 그러니까 끝도 없는 바위 덩어리 굴러 올리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 삶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한 달간 쭉 하라고 근무해가지고 봉급 딱 받으면 월말 되면 또 빈털터리가 떡 되죠. 그러면 또 봉급 딱 받고 그런 식으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요 그림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굴러 올리는데 명화들이죠. 자, 애터미 7 리더십. 이것은 애터미가 자랑하는 겁니다. 모랄 리더십, 정도 경영, 윤리 경영, 앞서가는 도덕성, 그 말이에요. 퀄리티 리더십, 이건 절대 품질을 이야기합니다. 앞서가는 퀄리티, 품질. 프라이스 리더십, 절대 가격, 선도 가격입니다. 리워드 리더십, 정의로운 보상 플랜,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전방위 소통입니다. 한 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가 돼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죠. 에듀케이션 리더십, 신사숙녀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신사숙녀는 누가 신사숙녀라 하면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을 신사숙녀라고 그럽니다. 건전한 상식이에요. 상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식은 있으나 상식이 없는 건 몰상식한 놈이라 그래요. 지식은 있어도 상식 없는 놈 많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무슨 피부과 의사 누구누구 의사 해가지고 돈 잔뜩 갖다 꼽을 쳐놓고 세금 안 내고 그런 놈들 있죠. 그게 지식은 있는 사람들이 머리 좋거든요. 근데 상식이 없어요. 몰상식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신사숙녀를 만드는 건전한 교양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리더십, 파트너,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하는 그런 조직, 이걸 지향합니다. 자, 이제 돈을 버시려면 이거 애터미에서 말고 다른 데서도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세븐업입니다. 세븐업. 먼저 뭐예요? 드레스업. 옷을 좀 깔끔히 입고 다니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수록 그렇게 하세요. 미국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뒤에서 보면요, 저것이 천연지 할머니 전혀 분간 못해요. 얼마나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든지 앞에서 봐야 아이고 할머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즈니스가 돼요. 그래야 마음도 깨끗해져요. 두 번째, 클린업.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요. 머리는 덮을거리지, 신발은 이게 완전히 먼지 투성이지. 이런 비즈니스맨을 누가 선호를 하겠어요? 신뢰를 하겠어요? 다음, 쇼업. 방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내 보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계속 만나라. 계속 만나라. 이거 에펠탑 효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에펠탑 효과는요, 에펠탑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의 만국방내 에펠탑 가보시면 있어요. 에펠탑을 만든다고 했을 때 프랑스의 문인들과 지식인들은 몽땅 반대했어요. 그런 괴물을 말이야, 파리에다. 뭐 때문에 만드냐면 안 되니까 프랑스 정부가 조건부로 만들었죠. 그래, 만들었다가 20년 후에 뜯어버리게. 그러니까 그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파상 같은 사람이 제일 반대했어요. 모파상 있죠? 모피상 말고 모파상이라고 있어요. 프랑스의 문인 중에. 근데 그분은 에펠탑을 만든 뒤로 계속 에펠탑 밑에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 왜 기자가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왜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이곳밖에 없으니까 밑에 들어가 식사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모파상 동상을 세웠거든요. 공원에다가 에펠탑 쪽으로 이렇게 얼굴이 바라보게 돼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에펠탑 반대쪽으로 돌리라고 동상이 반대쪽으로 돼 있어요. 그 정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에펠탑을 세워놓으니까 점점 파리 모든 거 다 보여요. 시민들이 에펠탑을 좋아하기 시작해. 좋아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에펠탑 광이 돼. 그래서 그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그럽니다. 계속 보면 정이 든다. 그러니까 추녀도 사흘 이상 보면 정이 든다 그러죠. 자기 얼굴을 내비치지 않으면요,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쇼업. 그다음에 샷업. 말 많이 하지 마라 말이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 말을 들어주라. 그다음에 페이업. 빚지지 마라. 빚있는 거 다 갖고 빚지지 마라. 페이업입니다. 취업. 기죽지 말고 그래도 나는 12척이 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이야. 용기를 가지라. 이게 용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네버 기브 업.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까 폴 마이어 얘기한 것처럼 왜 실패하면 실패합니까? 그 실패한 거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는 거다.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일도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 기가 막히죠. 이 할머니들이. 다 기가 막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에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신을 집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이러다가 또 허리 아프다고 야단하지 마세요. 지금 가난을 쏘아서 떨어뜨리세요. 자, 추석 세배를 올리는 겁니다. 전부 다 가난을 쏘아서 떨어뜨리기 바랍니다. 또 목표를 명중시키기 바랍니다. 이게 애터미 성공작전입니다. 자, 모두 나는 그래도 12척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일심정도 기불성공, 마음의 한 곳에 모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한다. 마음, attitude is everything.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